자, 안녕하세요, 선배님.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 간단하게 좀 인사 좀 해주시고요. 인도협 간단한 이야기죠. 그때 뭘 했다, 뭐 이 정도로만. 저는 홍상철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하다가 제적돼서 그 다음에 현장으로 들어와서 노동 한 2, 30년 하고 지금은 공간사랑 협동조합이라는 그 자활 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이자 협동조합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혁명이 이제 안 되는 세상에서 이제 변화구를 주는 개념으로 실제로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노협 87년도에 저희가 대형기계 노조라는 데서 노조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민주노조끼리 좀 뭉쳐보자 해가지고 인노협 인천에서 인노협을 만들었는데 인노협 당시에는 상황실장하고 부의장하고 이것저것 직책은 여러 가지를 맡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으로 이제 전화하는 과정에서 같이 했는데 저희 회사가 좀 이전을 해서 그 아산으로 좀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산에서 한 또 10년 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재밌는 부분은 이제 인노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지만 그 전에 이제 인노협까지의 가기까지 그때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인천 분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서울 이태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로로 이사해서 구로에서 대학까지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잘리고 그때는 모든 대학교들이 학도호국단이 있었어요. 학도호국단. 그러니까 지금 교련복 입은 그런 생각하려고 하면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의 총학생회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학생 자율화 추진위원회 그런 게 이쪽 저쪽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저희도 그거 만들고 거기서 이제 싸움 많이 했죠. 그래서 저 6명 위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대학에서 하다가 이제 제적이 됐죠. 예, 좀 엄혹한 시기긴 했습니다 그때도. 그러고는 공장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이 구로인데 저희 아버지가 통장을 해가지고 구로에서 너무 유명해요. 그 동네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당시에 이제 대학 다니던 사람들이 공장으로 가면 그거는 그 위장 취업이라 그래가지고 당시엔 사무소 위조 해가지고 무조건 1년 6개월 구속됐어요. 그래갖고 구로를 못 가는 거예요. 바로 공장이고 다 아는 놈들이고 이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까 진짜 거기 대부분 사람 많이 알았죠. 재밌는 건 제가 구로남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9,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전 이래갖고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그게 다 동창인 거죠 사실은 내용으로 따지면. 근데 그러니까 얼굴 다 아니까 거기서 공장 다니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까웠다고 인천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84년도에 처음 진도라는 데 입사를 했어요. 진도라는 데 입사를 했는데 입사했을 때 불타는 열정, 혁명 의지 별거 다 있긴 했지만 일당이 3,650원이었어요. 하루에 무조건 4시간, 3시간, 4시간 잔업은 기본인 거고 물량이 좀 밀리면 진도는 컨테이너 만드는 회사인데 물량이 밀리면 점심시간에도 30분 잔업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그냥 일해도 한 달이면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벌었고 방세 내고 먹을 거 하면 돈은 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갈산동 앞에 그러니까 대우자동차 기숙사가 거기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그 엄마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월급날인데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 병원비가 모자라고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고 같이 갔어요 집을. 그래서 가보니까 어머니 누워 계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인생 결정을 했죠. 난 죽어도 공돌이로 산다. 있는데 문제는 내가 죽어도 공돌이로 살 거 생각하니까 3,650원은 너무나 싼 가장 초보적인 임금이라서 거기를 때려치고 직업훈련소를 들어갔어요. 정수직업훈련소를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계조립 학과를 갔는데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금형과 같은 거예요. 금형과 같은 건데
그 생각을 내가 잘못했던 게 그때 이게 인원이 많은 데 가서 노조를 만들다 이 생각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금융과라는 말을 못 쓰고 기계조립과로 다 썼어요. 기계조립과를 들어갔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보니까 금융과인데 금융 만드는 회사는 옛날에는 최대 많아야 5명이었어요. 큰 회사 아닌 이상은 금융과는 없었어.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해가지고 뭐 자격증 한 두어 개 따고 그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난제가 발생을 했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직업훈련소가 총 22개가 있는데 22개 중에 21개가 장성 출신이 하는 거예요. 다 군바리들이 거기 배치가 돼요. 군바리 이제 제대한 애들이. 근데 다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안 좋죠. 근데 그때 이제 졸업을 할 시즌이 돼서 이제 취업을 하는데 정수직업훈련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직업훈련소인데 취업을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침범을 못해. 인천 직군 나오면 인천에서 취업을 하는 거야. 대부분 그런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인천에서 노동을 넣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뭐 학과장이나 저기 뭐 그때 당시에 교수들이 이제 소개해서 이쪽 저쪽 이제 현대자동차 연구소 뭐 이런 데 사실은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제안 받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 몰래 내려서 인천에 가서 찌라시 보고 돌아다니다가 진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취업을 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3,650 이제 올해 여기서 노동자로 살겠다 마음 먹었는데 3,650원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거기 또 한 번 똑같은 짓을 했어요. 찌라시 보고 다니는 거 게시판에 이렇게 막 붙여놓거든요. 이제 그거 찾아갖고 대형기기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86년도에 대형기기에 쪽지 붙여놓은 거 보고 들어갔는데 전장반하고 거기가 그 배선반이 같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전기계통 쪽인데 기계하는 사람도 좀 필요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면접을 딱 봤는데 배선반 과장이 딱 나 면접했는데 보디만 딱 그냥 공 좀 찰 줄 알아요? 그래서 남들만큼은 찹니다 그랬더니 합격됐어요. 그 대형기계 그게 지금 오공수 바로 산 밑에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운동장이 있어서 점심때마다 공차요. 부서별끼리. 그래갖고 공차를 차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 웬만큼 차니까 이제 들어갔죠. 거기서. 뭐 그래서 거기서 이제 80년도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든 노조를 만들 생각에 사람들 뭐 꼬시고 뭐 그때 전장반이라는 데서 기계 관련돼서 이제 선반 돌리고 밀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전장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알타레타라고 그 시동 걸면 팽 하고 돌리는 그 발전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전장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은 그거에 맞게 기계적으로 또 이렇게 뭐 들어가는 게 많아요. 후라이휠이 하나 있는데 후라이휠이 주물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서 옛날에 그 터렛 선반으로 그걸 이제 깎고 이러는데 분진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환풍기 그런 건 안 해주고 거기서 그냥 목에서 이제 그 까만 게 나오게 톡톡 나오게 해갖고 이 더 한참 그때 당시에 내가 1년도 안 됐는데 잔업거부를 이제 사람들 해가지고 한 3주 동안 했더니 애들이 나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더라고. 용접반으로 갔어요. 그래서 용접반 가서 또 거기서도 또 보니까 이제 또 얘네들이 산업안전교육 이런 거 시키는데 점심시간 30분을 빼서 시키는 거야 그걸. 그래갖고 그때 뭐 열받아가지고 뭐 이 양반들아 뭐 그런 걸 어떻게 왜 점심시간을 빼서 시키는 게 어딨냐 이것도 근무의 일환인데 그러고 막 싸우고 관리자들한테 끌려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딱 하는데 이 전장반보다는 용접반 사람들이 좀 대가 세요. 그래갖고 그 양반들이랑 이제 친해지고 그래갖고 맨날 밤에 가서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보통은 8시 반 출근해서 5시 반까지 하고 그다음에 6시부터 해서 9시까지 이렇게 잔업을 하고 근데 거기가 방위산업체예요. 그 우리나라 72개 중요 방위산업체 중에 한 개라서 거기서 쟁의행위를 하면 무조건 이거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쟁의행위도 못하게 돼 있었고 당시의 법률로는. 근데 거기서 뭐 싸우긴 많이 싸웠죠. 근데
근데 그 용접반 사람들이랑 모여서 또 이제 노조 만들 군기를 막 하고 그때 당시에 한 6명이 진짜 무슨 똘똘 뭉쳐갖고 근데 그때 연말 되면 철야가 많았어요. 그게 군납이니까 연말 전에 무조건 납품을 해야 돼. 그래서 철야 하면 이제 효성동 상거리에서 잔업 끝나고 가서도 먹고 철야 끝나면은 저희가 철야 끝나면 3시 반이에요. 새벽 3시 반. 이제 그때 가서 거기서 포장마차에서 먹고 한잠도 안 자고 8시 반에 다시 출근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6명이 진짜 이제 얘기를 하다 이제 진짜로 이제 똘똘 뭉치게 된 상황이 됐죠. 사실은 이제 서로. 근데 그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요. 보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왜냐면 그 진짜 목숨 걸은 수준으로 사실 했거든요. 그래갖고 6명이 이제 했는데 행정적을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최연봉 누님이라고 원풍모방 했던 선배님 계신데 그 백운역 고가 밑에 그 성당이 있었거든요. 거기 그 한국노동자 복지협의회인가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행정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돼. 거기 도움받아서 노조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사전에 이제 노조를 만들었던 팀이랑도 또 만나고 한독금속 팀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노조를 탁 만들었는데 그 원다방이라고 부평에서 했어요. 근데 저희가 회사가 부천이 본사고 부평은 지사 같은 데예요. 근데 인원은 비슷해요. 그래갖고 총 인원이 한 500명 정도에서 1000명 정도 됐어요. 부평 원담에서 노조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전날 막 누구는 납치도 당하고 회사 애들한테 납치도 당하고 우린 딴 데 가서 자고 뭐 그래갖고 노조를 그 원다방에서 만들었는데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거나 뭐 방해는 많았는데 특별히 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설립 신고하고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이제 다음 날부터 그 금요일 날 했을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8월 14일 날 우리가 했으니까 그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무조건 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그냥 파업에 돌입했어요. 근데 그때 그 쉬는 그 하루 동안에 막 회사 간부 애들이 막 난리가 나서 사람도 쫓아다니고 이게 난리가 아니었죠 그때. 그 노조 만들고 처음에 한 파업을 한 열 며칠, 10며칠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10며칠 동안 파업하고 그 다음에 회사랑 합의해서 이제 노조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죠. 그 파업의 뭐 요구 사항은 뭐? 핵심이 임금이에요. 이게 방위산업체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자금을 지 맘대로 하는데 1년이면 한 7, 8개월은 임금이 밀려서 나왔어요. 제때 나온 적이 1년이면 한 2-3 번뿐이 안 돼요. 다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심하면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밀리고 하루 이틀 3일은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임금 인상 요구와 뭐 그런 제반의 족구들, 그다음에 노조 설립 관련된 요구들을 내걸고 싸워서 이긴 거죠, 거의.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이것저것 싸웠는데 그때인지 그 이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든 임금 인상 투쟁할 때에 가장 핵심, 제가 볼 땐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방위산업체에는 특례병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옛날엔 군대 3년이었는데 군대를 안 가는 대신 5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해야 군대를 제대한 걸로 치고, 대신 그러니까 임금도 잘 안 올려줘. 얘네들은 그냥 머슴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평이 한 500명 되는데 그중에 여성 노동자들이 40명, 50명 정도 됐어요. 한 10분의 1 수준 뭐 그 정도 됐는데 그 양반들도 임금이 작고 올릴 때 남자 중심으로 올리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나가 그 병역 특례자 임금 이상 여기 1,000원 할 때 여기는 2,000원 요구했어요. 여자들도 우리가 전체가 1,000원 요구할 때 여기는 2,000원 요구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 그래서 둘 다 관철이 돼서 임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여자하고 특례병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나게 튼튼한 힘이 돼요. 노조의 조직력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그 단체협약상 할 때 매달 교육 시간을 2시간을 딱 박은 거예요. 2시간을 딱 받고 2시간씩 무조건 조합원 교육을 시키는 거가 됐죠. 이제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노조는 아주 잘 굴러가게 됐죠. 그때가 87년인 거죠? 여성과 특례병은 87년대에 요구한 거 인정해 딱 맞는데 이 저기 교육 시간 요구한 건 87년인지는 정확지 않아요. 지금 기억 속에. 예. 노조를 만드신 게 이제 87년. 예, 87년 8월 14일. 예. 그럼 딱 그때 이제 노동자 대투쟁 시기인데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재밌는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 아까 그 만든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6명이 맨날 술 처먹었다 그랬잖아요. 술 먹으면서 인간들이 노조를 기필코 만들자 막 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6월 항쟁이 이제 부평에서 쫙 이제 시작된데 6월 10일 날 저기 부평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큰 길만 뻥 뚫려 있는데 골목에서 십자가 들고 저기 백마교회 목사가 있는 나오더라고 처음에. 그래갖고 나와서 그 누구 퇴진하라 뭐 이것에서 나오는 게요. 그때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밤새 맨날 싸우고 집회 있을 때마다 싸우고 청천도까지 이제 쫓겨가고 이제 거기서 화염병 해다가 또 거기서 잡혀간 저도 한 번 잡혀갔고 나머지 6명들도 여러 번 잡혀갔어요. 저도 그 청천동 그 담이 있거든요. 그거 넘다가 담 넘어가고 또 우리 그 6명 중에 멍청한 인간은 반대로 넘어가서 군부대로 들어가서 아침까지 쭈그려 앉아 있고 군부대로 들어간 거야 도망가다가. 거기 옛날 군부대였잖아요. 그 뭐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훨씬 더 이제 단단해지고 깊어졌죠 사람들이. 그분들은 학출 아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86년 겨울쯤에 저- 만나서 맨날 저도 고졸이에요. 학 제적됐어. 고졸. 예, 예. 그 맨날 겨울에 이제 같이 술 먹다가 예. 그 87년 6월 때 그냥 같이 막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전부터도 회사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고 술 먹고 또 우리 바꾸자 뭐 이런 얘기하다가 맨 나중에 우리가 노조 만들기 바로 직전에 어떤까지였냐면 노조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호응이 없으면 우리 그 2층을 점거하자 휘발유 들고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를 같이 했어요. 나이대가 그때 다 어떻게 되셨어요? 20대 중반.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예, 그렇죠. 거의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삭막하고 재밌죠. 아니 방위산업체에서 노조 만드는 게 쉬운 죄예요. 아니 근데 방위산업체에서 노조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데 예. 어떻게 좀 밀어붙인 거지 뭐 딱 그 6월 항쟁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었다고 얘네들이 이미 저것도 나왔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한 거지. 그래서 저희가 노조를 만들고 첫 번째 조합원 교육을 누가 했냐면 여기 송악사 알죠? 송악사 보안대 대령놈이 와서 교육을 했다니까. 전체 모아놓고 노조만 하지만 이게 그 나라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쫙 떠들고 갔지. 이게 협박한 거지 사실은 와서. 근데 우리가 그런 게 통하냐고. 노동자 대투쟁 그 분위기도 좀 탄 건 있나요? 많죠. 그게 노동자 대투쟁의 힘으로 노조 설립하고 나머지까지가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인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이제 태연물산이 했고 그 다음에 한독금속이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갔죠. 그래서 태연물산이 무슨 모범같이 사실은 했죠. 지능기계랑 좀 거리가 있어요. 지능은 딴 데죠. 조금. 거리가 많이 다르죠. 그러면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쫙 간 건 아니네요. 이제 사공단 중심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저희도 사공단 옆에 있으니까 대형기 교성동이니까 사공단 중심으로 하고 한독도 사실은 사공단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데고 그때 사공단에 노조 있을 때들은 주로 한국노총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노조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인노연 만들고 민주노총 만드는 기반 같은 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는 노조 설립하려면 다 한국노총을 사급단체로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100%. 거기 이제 거기서 선택해야죠. 우리는 뭐 금속이냐, 뭐 어디냐, 뭐 연합이냐 어디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당시에 이제 인천 지역에 좀 그 노동운동가들과의 교류도 좀 있으셨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저희는 부천과의 연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천이랑 연합해서 같이 이제 노조를 한 번에 만들어서 단일 노조고 부천이 지부가 됐어요. 여기가 본조가 됐었고 여기가 지부가 됐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특별히 그렇게 활동가 중에 이제 만났던 사람은 노조 만들고 나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학생 출신이란 유일하니까요. 거기 왜냐하면 그게 방위산업체였으니까 유일하게 제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래갖고 많이 찾아왔지. 그때 그 인노맹, 인민노련 뭐 종류별로 다 오셨었어.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언더서클하고는 관여를 전혀 안 하신 채로 거의 예. 그냥 술만 드신 거네요. 그, 6명하고 그렇지 그게 핵심이죠. 오로지 그 술발로만 드신 거네요. 정답입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 뭐 정파들이나 누가 이렇게 관여를 대응기엔 못했어요 아무도. 그냥 제가 알아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가는 구조라서 그래서 좀 더 힘 파워 있게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예.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대응기가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남자들만 잔뜩 있고 뭐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사수대 그럼 그 제가 볼 때는 사공단 주안은 일부고 사공단은 저희가 거의 지켜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진성부터 해서 뭐 코스모스부터 해서 뭐 여성 사업장들은 대부분 저희가 가서 했죠. 그게 이제 그때가 인노협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가요? 그때가 왔다 갔다 했을 때일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대응기계에서 이제 노조를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노조 만든 사업장들이랑 이렇게 예. 저희가 뭐 알게 되고. 전파도 해서 노조를 본인들이 만들기도 하고 또 만들었는데 이렇게 구사대 생기면 그것도 가서 처치하고 막 이런 걸 했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께서 좀 일단은 대응기계에서 노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공단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수대라는 걸 만들어서 지키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아예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 때 이제 중심적인 게 어떻게든 뭐 저도 뭐 운동권 출신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생 출신인데 노조를 처음 만들고 이제 부서별로 이제 대의원들 선출하고 제가 그때 위원장 됐을 때 25인가 6살 때예요 나이가. 근데 나머지 이제 분들은 좀 더 나이가 많죠. 이제 대의원들 된 그때 모아놓고 논의를 했어요. 제가 학생 출신이고 어디서 제적돼서 왔고 노조를 만들러 들어왔다. 그래서 했는데 판단하셔서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속 여기 나와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달라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무조건 무슨 소리야 해야지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를 통해서 다 진행을 했고 그때 논의를 하면서 진행했던 경과는 나의 사상과 내용들을 노조의 마음대로 쏟아부어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연대다. 연대 사업을 하고 나머지 노조들이 튼튼해져야 방위산업체인 우리 같은 노조들도 지켜낼 수 있다. 그러면서 연대 활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무장투쟁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 회사 본사가 어디 있냐면 청계천에 있어요. 청계천에는 7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파업이 한 열흘이 넘어도 회사 애들은 교섭이 잘 안 되고 개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날 잡아서 탁 해갖고 그 간부들 중에 중요한 멤버들 다 모여. 그런 다음에 본사를 점거하자. 근데 합의를 딱 하고 버스 한 대, 그러니까 양쪽 공장이 한 대씩. 그래갖고 딱 80명이다. 그래갖고 그다음에 파이프 그럼 몇십 개 쫙 잘라서 40명 하나씩 주고 가자마자 무조건 7층이니까 층별로 사람들 딱딱딱딱 배치해가지고 전화선 다 끊는다. 그러고 다 쫓아낸다. 그다음에 바리케이트 앞에 싼다. 그게 구조 아니까. 그래갖고 청계천 이쪽 그러니까 지금의 청계천이 흐르는 데 쪽에 그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종로 쪽에서 내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딱 보이니까. 반대쪽에서 내려서 80명이 쇠파이프 들고 뛴 거예요. 글로. 뛰어서 그 건물을 딱 장악하고 다 내쫓고 사장부터 해서 다 내쫓고 바리케이트 치고 뭐 그렇게 훈련되어 있던 경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후 과정의 연대 과정들은 훨씬 쉬워요. 파이프는 안 들지만 이제 가고 필요하면 들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뭐 재밌는 건 거기서 우리 공구가 많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좀 비탈지거든요. 이렇게 걸어 올라야 돼요. 한 50m에서 70m를 그 정문에서부터 걸어 올라야 공장이에요. 거기다가 그 지게차 딱 세워놓고 그다음에
컴프레셔 진짜 큰 거 있거든요. 그게 비행기 띄울 때 쓰는 컴프레셔 8,000 rpm 나오는데 엄청나게 세요. 거기다가 이제 그 모래 넣어가지고 좀 사람 죽어요. 그거 딱 준비해 놓고 막 이렇게 전투 개념으로 사실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당시. 그 서울 사무소 점거했을 때 재밌는 게 하나는 인간들이 연락이 없는 거야. 왜? 아니 이게 이미 다 끝났을 시간인데 연락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전화선을 다 끊어서 한 개도 안 내게 놓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못 하는 거야. 옛날에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몇 시간 만에 알았어요. 이쪽에서 보내고 나서. 아,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점거를 했는데 점거가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지. 아니 저희가 전기 회사라서 전기는 다들 잘 만져요. 발전기 회사라서 이왕하는 게 왜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하자면 사람들이 가 있는데 이제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거기 건물 안에 있잖아요. 배고플 거 아니에요. 라면 사다가 뭐 끓여 먹다 뭐 어쩐다 하다가 라면 끓여 먹다가 거기 금붕어인데 금붕어 갖다 넣어서 끓여 먹고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그 연대 사업이라는 게 그 대흥기계가 연대 사업이라는 게 이 몸빵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 그거는 처음에 이제 노조를 만들고 연대 사업은 내가 볼 때는 그 단체에서 시작한 거예요. 단체에서. 그러니까 그 단체라는 개념들이 노조를 만들 때 뒤에서 지도했던 그 이제 뭐 인노맹부터 해서 왜 그 저기 언더 단체들이 있잖아요. 언더 단체들이 그 서로 합의. 내가 볼 땐 인민노련 쪽에 중심이 돼서 했겠죠. 그래서 그 이 그래도 민주적인 움직임을 가진 노동조합들이 모으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백마교회로 다 오라 그러대 밤중에. 그래갖고 저도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냥 갔는데 누구 언더 연결돼 있는 거 아닌데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갖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때 가서 만난 게 이제 최동식이 그다음에 박인숙이 그 자리에서 처음 본 거예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대한 마이크로 김미령이 또 그 외에 한 그때 8, 9군데가 모였어요. 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연대에서 이거 같이 힘으로 합해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점점 불어나니까 나중에 한 30m까지 모였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논쟁의 중심이 딱 뭐냐면 한국노총 민주화냐 새로 민주노총을 만들 거냐 이 싸움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사실은 내 밑에선 진행이 됐죠. 근데 그렇게 만나서 모인 거는 실제로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 강했던 개념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진도가 나간 거죠. 그렇게 진도가 나갔고 그중에 이제 30몇 개 모였을 때 일단 총 모아보자. 그래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했는데 일부는 이제 거기서 안 오고 나머지 가지고 인노협을 만들게 된 거죠. 인노협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싸움의 투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갖고 인천대, 인하대 이런데 맨날 그 집회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만들게 됐죠. 그게 기반이 돼서 이제 전노협까지 간 거고. 예. 중간에 어떻게든 뭐 전노협 만들기 직전에 뭐 저거 서울에서 그 위원장들 회의 1박 2일로 있다 해서 거기는 무슨 아파트에서 해서 저기 그 뒤로 몰래 가서 참가했는데 그때 담병호 위원장이 이제 그 서울 선호협 의장으로 처음 되는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갖고 이제 죽어도 안 하겠다고 이러다가 나중에 새벽에 아이씨 했게 그러고 이게 뭐 그 백마 교회에서 처음에 한 8, 9군데가 모였어요. 그때가 몇 년쯤 됐을까요? 그게 87년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이게 연대에 있을 때. 그게. 예. 그럼 그냥 그 노조 만드시고 얼마 안 있어요? 얼마 안 있어갖고 모임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쌍용 자동차가 아니고 쌍용 뭐가 있었어요. 저기 조성 삼거리에 그 회사에서 근데 공식적으로 한 30몇 군데는 그때 모였었고 그때 이제 뭐 논쟁 또 하고 뭐 막 이런 개념이었죠.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사수대로 지원을 나간다. 요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저기 회의에서
어디가 탄압받고 있으니까 오늘 몇 시까지 어떻게 갑니다. 그럼 딱 그러면 부서 차 2대 딱 그러면 80명. 그럼 부서 어디 가는 거야. 다음 날은 다음 부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500명 정도 되니까 이게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그 한독금속이 마지막 싸울 때는 저희가 차 한 대씩 해가지고 한 20일 정도 갔나 그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예. 한독금속 싸울 때는. 그 이제 그런 데를 가시게 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 사업장이나 뭐 이런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파업하고 있고 탄압 받는 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 분위기인 거예요. 저 집행부에서 시키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한두 번 갔다 오고 나서는 가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거기 가서 밤새 지키고 아침에 출근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2시간씩 그 교육을 따냈잖아요. 그 교육을 빼먹지 않고 교육을 계속했어요. 그때 대형기계 노조를 만들고 처음 했던 교육이 뭐냐면 최열 강사 불러서 환경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나가 어떻게 훈증돼서 나오고 뭐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했더니 사람들이 막 놀래고 생활에 변화가 생기더라고 사람들이. 그 다음엔 이제 노조 관련된 건 뭐 박용석 선배 모셔다 놓고 오고 뭐 이목기 선배부터 해서 별 양반들을 쫙 모셔다가 사실은 교육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도 하면서 실천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연대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고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수준이 돼서 나중에 지역에서는 그런 정도 얘기 나왔죠. 대형기계 조합원이면 어디 가도 위원장 한다 이거. 그 교육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되게 그 좀 그런데 갔던 사수대에 갔던 뭐 에피소드 좀 인상적인 사업장들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진 보니까 아까 그 코스모스 보니까 네. 여성 위주의 사업장 이렇게 쭉 그 노조원들 걸어가고 있으면 남자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같이 걸어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코스모스도 코스모스도 파업 내내 갔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구사대 애들이 거기 치고 들어왔을 때 반대로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걔네들 다 끄집어내서 그 다음날 타결돼서 끝나고 그랬어요. 근데 전에 갔는데 이 새끼들이 그 정문 딱 걸어 잠그고 위원장들이 단체로 갔는데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합원들은 이제 여기서 싸우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위원장들이 우리가 말렸죠. 하지 마라. 이거는 싸움은 하나를 해야지 니네 내부의 싸움이 중심인 거지 이게 문 막았다고 싸우면 안 된다. 이거는 니네들이 버텨야 할 거고 버티다 보면 이길 수 있다. 이러다가 조합원들은 계속 그 점심 저녁으로 이제 동원해서 계속 있었고 그러다가 구사대 새끼들이 근데 내가 보니까 전기회사 구사대 그 코스모스 전자 같은 애들 구사대는 구사대가 아니야. 애가 비리비리해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애들 딱 집어넣으니까 애들이 딱 깽깽해 버리잖아. 수준이 다른 거지. 그건 물리력부터 나머지까지 다 다른 거죠. 당시에 그 구사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모르는 사람들이 위해서. 예. 구사대의 종류엔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구사대의 종류는 2가지인데 하나는 태엽물산 같은 구사대가 있어요. 그 태엽물산 같은 구사대는 뭐냐면 조폭애들을 사원으로 앉히는 거야. 옛날에 구로에서 살인 사건 나고 했던 그 걔네들 그 판데 걔네들을 통째로 해서 구사대를 애들이 들어와서 사장놈이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그 새끼들을 몇십 명을 들여온 거야. 그래서 사원으로 쓰고 구사대로 쓴 거예요. 나중에 몇 년 있다가 한번 태엽물산 앞에서 싸우는데 갑자기 문 쫙 열리고 이 새끼들 칼 들고 쇠파이프 들고 막 우리랑 빵 부딪혀갖고 그때 칼 맞았어요. 이렇게 찢어져갖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구사대들이 있고 진짜 회사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구사대들이 있는데 주로는 이제 노조는 빨갱이고 나쁜 놈들이니까 니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인 거고 그런 애들은 뭐 여자만 있는 사업장에서는 항상 그게 문제야. 구사대들이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물리력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많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계속 탄압하는데 우리가 가서 한두 번 이 새끼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는 이 편에 우리가 뒤에 있는 게 보이니까 함부로 못 하게 되는 거지.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또
사업장 어느 정도 몇 개나 좀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자 개입을 조사받았는데 53개가 나왔어요. 53개 중에 뭐 인정한 건 3개지만 53개의 명단을 노동부 새끼들이 채갖고 줬다고 나한테. 이게 어디 조사를 다 50몇 군데를 한 거예요. 심한 데는 저기 그로리아 저기 검단 산 꼭대기에 있는 공장 있거든요. 가구회사 거기도 우리가 가서 해고 말해. 안 간 데는 없죠, 인천에서. 아, 노조원들이 그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근처 사업장들은 많이 갔어요.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이거는 이게 인노협이 있을 때니까 회의를 통해서 뭐 동원하자 그러면 이제 딱 박아서 또 같이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인노협 집회가 최대가 저기 동성상공이라는 데서 그 사공단 안에 있는 동성상공이라는 데서 했는데 그때 한 5천 명 정도가 모인 적이 있어요. 공장에서 했는데 공장 운동장에서. 그때 참 근데 멍청하게 그 공단에서는 집회하면 안 돼. 경찰이랑 붙으면 무조건 깨지거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거기. 게릴라전으로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 선배님 그 한번 인노협 때 그 처음에 모였을 때 하고 그다음 확장할 때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 처음에 그 백마교에서만 8-9군데 정도가 모여서 그러면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자. 이게 그 노총 민주화 문제하고 이게 민주노총을 만드는 게인데 일단 우리가 모인 건 민주노총 쪽이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적인 조직을 좀 필요로 해서 만나는 거니까 세를 좀 확장하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한 30군데 모여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니까 그 중에 확실히 이쪽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못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럼 인노협을 만들자 하는데 그 인노협 만드는 과정 자체도 엄청나게 탄압이 사실은 있죠. 그거 자체 만드는 거 자체를 그래갖고 주로는 조합원들 힘을 많이 이용한 거죠. 인천대학교 이제 강당에 모이거나 인하대에서 모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학을 좀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6.29 투쟁하고 나서 대학은 침범을 안 했어요. 그전에는 어디든지 다 침범을 했는데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는 건 조금 안전한 거야. 걔네들이 거기까지는 치지는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 대학 모여서 집회하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조합원 것까지 다 이렇게 살려내고 인노협을 아예 그럼 결성합시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결성을 해서 그 형이 한덕금속 위원장 그 형이 이제 저기 의장을 맡았고 이제 나머지들이 황제죠. 제철이 형이 이제 했죠. 그러고 나서는 진짜 이게 서로 진짜 뭉쳐갖고 연대에 본격적으로 누가 하나가 뭐 이렇게 여기 집중해서 싸워야 돼 그러면 진짜로 다 모여서 싸우고 막 이러면서 새가 점점 불어났어요. 서로 이제 도우고 연대하고 이러면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탄압들도 있고 그랬는데 제철이 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이지. 의장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 됐어. 행방불명이 딱 돼서 막 찾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갔고 교통사고가 나갔는데 누가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 안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무용고자 같이 그 누워 있는데 그 안병원도 노조가 있었으니까 여기 그런 사람이 누구 무용고 사람이 있대. 그러고 저거 확인해 보니까 그 형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찾을 때 한 보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죠. 저도 뭐 노조다가 87년, 8년 그때 서울 본사가 저희 회사가 서울 강남에 본사가 있었는데 작업복 입고 거기다 무슨 띠 같은 거 붙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에서 술 한 잔 먹고 같이 이제 혼자 내려오는데 구로역에서 진짜 정장 입고 덩치 큰 애 하나가 갑자기 나는 인천 가고 있는데 인천 차 탄 건데 구로역에서 내 이 뒤를 딱 잡고 날 끌어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야. 구로역에서 죽은 사람 신호수 열사가 생각이 나는 거야. 거기 밑에서 발견됐거든. 그 밑에에서
근데 뒤를 잡히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발발발발 젊었을 때인데도. 그래갖고 기지를 좀 발휘해서 거기서 막 소리를 냈지. 저는 뭐 어느 회사 다니는 위원장 누굽니다. 이 양반은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막 그랬더니 계단까지 가서 이제 사람들이 쭉 이렇게 둘러쌌어. 둘러싸니까 그때서야 이 새끼 턱 놓고 가더라고. 그게 구로역이었어요. 구로역. 아마 그때 아마 끌려갔으면 내가 볼 땐 죽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인도론 만들어지고 전노연 만드는 과정 뭐 이럴 때니까 이 핵심적인 멤버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래갖고 다행히 내가 집이 구로였으니까 길을 잘 아니까 그 지하철 담을 튀어넘고 넘어가서 그냥 골목으로 해서 본가에 들렸다가 또 출근해서 이제 살아나왔죠. 그때 당시 진짜 조직놈 같더라고요. 보니까 딱 바바리 입고 딱 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겪어가면서 사실은 인노협 전노협을 만들어낸 거죠. 그 중간에 죽은 사람도 많고 사실은. 그 이제 인노협을 만드시고 그때 이제 한국노총과 이제 그 사실 어차피 한국노총 소속이었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따로 이제 이게 연합회를 따로 만든 거지. 그거는 당시의 분위기는 이게 불법이든 어차피 민주노총은 불법적인 조직이다. 근데 우리 불법적인 조직이 쓸 거야 갖고 다 결의해서 간 거예요, 사실 내용으로. 그런 게 뭐 주다 안 주다 없이 뭐 어차피 한국노총 그 저건 있으니까 그리고 노조도 이미 인정된 거니까 그런 과정으로 갔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인천에서는 분위기가 싸해가지고 전노협이 인노협이 막 잘 나가고 이게 모여서 잘 연대하고 그러니까 한국노총 그냥 끽 죽어 있고 근데 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뭐였는지 그 중간적인 게 만들어져요. 노활주라고 노조 활성화 추진위원회 그게 만들어졌지. 그래갖고 그쪽 양반들이랑 많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때 만들었던 주역이 그 원영복 대우자동차 위원장하고 저기 코리아 거기 뭐지? 코리아 스파이서 코리아 스파이서도 껴요 거기에 저기 남수영 쪽 근데 그 남수영은 아니고 거기 위원장했던 양반이 이원 누군데 그 양반이 꼈고 저기 대우가 아니 거기 지금 염성태 위원장이 있었던데 염 위원장이 여기 그 노활추로 같이 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도 한 10개 가까이 노조가 이렇게 했다가 저희랑 또 뭐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갖고 각자 길 가다가 여기는 또 없어지고 나중에 염 위원장이 또 이쪽으로 확 붙어서 또 같이 오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뭐 없었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뭐 대화 자체나 뭐 이런 거 뭐 모여서 뭐 이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쪽 인노협이면 그냥 중심이었던 거예요. 인천 전체에. 한국노총이 뭘 하는 거 할 내용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조합원을 몇천 명씩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된 거니까.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아예 그냥 찌그러지고 그 사회적 분위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갔었죠. 인천에는 이제 양승조 선배도 계셨고 유동우 선배도 계셨고 옛날부터 쭉 하시던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인노협 때 보면 그분들 이야기는 거의 없거든요. 별로 접점이 없었어요. 접점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활동에 가면서 이제 접점이 하나 둘 생기는 과정이 있었지만 별로 선배님들이랑 접점이 없었고 저희는 주로 선배님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게 주로 교육적으로 써먹었어요. 선배님한테 와서 좀 교육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얘기하고 뭐 이런 개념 정도지. 그렇게 뭘 논의해서 이런 거 저희 그 박용석 선배한테는 도움을 많이 받은 게 노조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돈 문제가 생겨요. 항상 돈 문제가 많이 끼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회계감사가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회계감사다. 나는 회계감사니까 꼼꼼하게 다 봐야 돼. 이런 개념이면 안 된다는 거지. 박용석 선배 얘기는. 그거는 노동조합 조직이 얼마나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돈을 쓰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현장에 있는 당사자는 설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선배님들은 그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박용수 선배는 이미 경험해봤고 노조도 깨져봤고 별걸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 짝 하니까 다 설득이 되는 거야.
그 조합원들도 회계감사도 설득하고 우리끼리 뭉치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용적으로.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았고, 뭐 나머지 강사들한테는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고, 세상 내용, 뭐 정세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까지 많이 이렇게 흡수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때 당시에. 예. 그 이제 아까 얘기 이제 하던 게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궁금해서요. 예. 그 이제 선배님이 그 사모님, 형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런 걸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 당시에 이제 지원을 투쟁을 가면 분명히 그 인연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저희 회사 간부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특례병들을 간부로 막 썼어요. 문화부 부장 뭐 이런 걸로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막 활동도 하고 연대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자여튼간 그런 걸 통해서 결혼한 쌍이 4쌍이에요. 4쌍이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아직도 그 친구들은 다 만나요. 이렇게 가끔 보고 하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한광산업이라고 주안에 그 노조가 구사대한테 거의 깨지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될 경찰이 이제 둘러싸고 못 들어가게 될 상황에 딱 얘기했지만 그 구연투 아니야 구로 구청 그 선거 때인데 저희 집이 구로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 선거했다가 거기 초등학교 동창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걔네들 다 나와서 거기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거인데 나는 인천이 바쁘다 그러고 한강으로 내려와서 한강에서 이제 밤새면서 거기 이제 그 위원장 말리고 야 그 불 지르면 안 된다. 그 휘발유 뿌려놓고 있는데 불 지르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말리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조그만 아줌마가 삐쩍삐쩍 와갖고 오늘 석방됐어요. 그러고 와갖고 만났어요. 근데 처음엔 애인 줄 알았어요. 애. 그래가지고 너보다 나이 어린 애구나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나보다 2살이나 많아. 연상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사무장도 했었는데 사무장 모임을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인노협 사무장 모임의 인원이 한 30명 가까이 됐어요. 그때 인노협 숫자 그 정도 됐어요. 30명 가까이 모여서 하는데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모든 회의할 때마다 나랑 의견이 반대야. 그래서 맨날 싸웠어. 진짜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기 술 한잔 합시다 그러고 이제 둘이 이제 술 한잔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나이가 나보다 많어. 그리고 그 홀로 어머님이 돼서 혼자 산다 그러더라고. 딱 무남동료 외딸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헷가닥 간 거야. 그 다음부터 좀 내가 유순해졌죠. 조금 그러면서 의견도 잘 맞고 얘기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했죠. 근데 연애를 해봤자 뭐 제가 수배를 한 3번, 2번, 3번 당해봤고 감옥을 한 3번 갔었거든요. 처음부터 해서 뭐 방해산업체니까 걸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뭐 맨날 연애도 해도 뭐 그냥 수배 중일 때 몰래 만나고 막 이런 거 포함해서 그렇죠 뭐. 그러다가 이제 인노협 부의장은 언제쯤 하신 거예요? 아, 네, 90년, 89년, 90년 뭐 어쨌든 그때 했을 거예요. 그 전에는 88년도에는 아마 상황실장을 했어요. 인노협 상황실장인데 실제로는 뭐 하는 역할이 사무처장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거 제가 그 임금 인상 관련된 투쟁 전체에 관련돼서 기획하고 같이 하고 뭐 연합하고 뭐 이런 걸 했었죠. 그러고 수배 구속되고 나서 그리고 돌아와서 아마 부의장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인노협이 거의 한 93년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전 인노대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 인노협 있었죠. 예, 저희가 근데 회사가 저희가 94, 5년대 정도에 아산으로 이전을 해요. 회사가 대형 기계 자체가 부천 공장은 아니고 여기 부평 공장이 이전을 해갖고 그 이전 투쟁 또 하느라고 그냥 했죠. 저는 정확하게 중심이 저희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 뭐 조직이나 뭐 이런 건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조직 등본 필요 없고 해야 되는데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가서 거기 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회사를 노조에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했죠. 한 5년, 6년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이사였고 같이 이렇게 노조 간부들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이사진 구성해서 했죠. 근데 그것도 몇 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없는 사람들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가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라 해도 물론 회사를 담보로 하지만 개인 담보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 문보경 씨라고 저기 뭐야 그런 관련된 거 이제 잘하는 그 양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관련된 교육도 받고 이래 해보니까 미국은 무조건 그 노동자가 기업 인수해도 노동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자금 빌려줄 때 우선순위를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야.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그래야 노동자들이 키운 회사도 살고 이래야 되는데 있는 놈들의 기득권을 사실은 자본주의에 있는 놈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개념이 훨씬 강한 나라죠,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그렇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인천에서 활동은 좀 줄어들으셨겠네요. 아, 못했죠. 그리고 거의 인천에서 활동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충청도에서 활동을 했죠. 내려가시기 전까지 인노협 때 뭐 있었던 뭐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왜냐면 인노협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 없어요. 저희 인노협은 거의 그 일상 활동도 많이 하고 투쟁도 많이 한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가을이면 반드시 체육대회하고 문화제를 했어요. 그래갖고 일상활동으로 해서 거기서 뭐 족구대회부터 운동 여러 개 하고 뭐 저녁 때는 이제 가요제 같은 거 해서 뭐 전노협 시절에도 그 전노협 가요제 그런 걸 했어요. 연세대 거기 노천광장에서 해서 저희 회사에서 2번 우승했습니다. 거기 나가서 대형기계 문 앞에가 나가서 한 2번 우승하고 그 다음에 집회 뭐 어떤 관련된 사안 있으면 집회해서 하고 나중에 뭐 재철이 형도 그렇고 최동식도 그렇고 이렇게 막 구속되거나 이럴 때 부평역 앞에 와서 이렇게 집회하고 뭐 이런 싸움들이 아주 일상화돼서 싸움들을 많이 했죠. 그건 그때 이제 기획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주로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어디 사업장이 갑자기 이렇게 싸움 이제 탄압을 받고 이러면 이제 그때 기획해서 이제 하고 일상 활동은 일상 활동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 있는 거고 그냥 그런 조직으로서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또 제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제 두 번째 수배 당했을 때 이제 제가 위원장했을 때인데 제가 첫 해 수배됐다 89년대 구속됐다가 나왔을 때 이제 아침에 신현동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효성동까지 얼마 안 먼데 탁 와서 회사를 출근을 일찍 한다고 쫙 했는데 회사에서 프랜카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홍상철 위원장님의 석방을 축하합니다 이러고 회사에서 붙여놨어. 그래갖고 그 이후에는 뭐 노조 활동하는 거는 특별히 뭐 이게 주도권을 노조가 갖고 많이 이렇게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그 주도권을 다시 잡고자 했을 때가 이제 90년대 초반 정도였는데 회사에서 이제 경찰 애들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섭 중이었는데 백골단 애들 해서 회사 전체를 이제 둘러싸고 이제 치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우린 교섭을 하고 근데 교섭장에 근로감독관 애들이 한 10명 정도가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회사 안에 인천노동청장까지 와 있었어요. 회사 안에. 그래갖고 사장도 와 있었고 근데 그 자리에서 저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제 끌고 갔어요. 그거를 이제 끌고 가는데 조합원들이 그 꼴을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그 근로감독관 애들을 뚫겨 패고 저는 그 산속으로 톡 가고 수갑 찬 채로 그래갖고 신문에 또 대서특필되고 올라가서 뒤에서 이제 조합원 중에 2명이 저한테 붙었어요. 2명이 붙어서 같이 올라가갖고 한 명 시켜갖고 야 가서 절단기 갖고 와 그래. 이 수동 절단기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오라고 시켰는데 저도 기계적이니까 쇠 정질 이런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허접한 쇠야.
그래갖고 같이 온 놈한테 내가 이렇게 딱 잡고 있고 이 돌로 여기 쳐봐. 그래갖고 한 2번 치니까 딱 부러지더라고. 그래갖고 그 저기 작업복 겨울 작업복이니까 탁 감싸면 안 보여 이렇게.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2명이 착 튀어서 인천대까지 와서 철물점 들어가서 쇠톱 사가지고 인천대 들어가서 잘랐죠. 자르고 다 버리고. 아, 그때 제목은 뭐였어요? 아니 제목은 방위산업체였으니까 또 폭력 뭐 별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5~6가지 붙어 기본으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수배 생활이 다시 시작됐는데 그때 그 인천대 앞에서 이제 배고프니까 같이 간 조합원이랑 같이 빵하고 우유 사갖고 이제 쇠톱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그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오는데 동의대에서 6명이 죽은 거야. 정경들. 딱 그날이야 그날. 그날부터 수배 당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수배되고 있다가 뭐 개기고 오래 한 6개월 그때 6개월까지 수배됐었는데 나중에 이 새끼들이 안 되니까 이게 그 근로감독관 애들 두둑을 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3명을 잡아가지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구속시킨다 그런 거예요. 구속시키겠다고 딱 그 선언을 했어. 그래갖고 그때 지금도 이장하는데 이중훈 그 담당이 이중훈 검사라고 나쁜 새끼가 있어요. 검사 이 인천 검사 놈 중에. 그래갖고 걔한테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내가 들어가겠다. 저거 하자 그랬더니 오케이 해갖고 나오고 조합원 총회에서 또 몇 마디 하고 또 그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 당연히 구속이 안 됐지. 아까 얘기한 거에서 하나 더 얘기하자 그러면 걔네들의 이제 탄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아까 53개 3자 개입권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회사에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수배 중이고 막 이러는데 그 제 친구 놈 중에 한 놈이 그 회사 친구예요. 근데 한 놈이 민주당사 들어가갖고 양심 선언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안기부하고 부평경찰서에 사주를 받아서 대응기계 내 이거를 조사하고 다니고 이놈이 근데 워낙 스타일이 변태옥이라고 지금도 뭐 뒤지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놈이 나이트 좋아하고 돈 쓰기 좋아하고 막 여자 얽히고 이런 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놈이 막 노조에 뛰어들어서 막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 새끼 뭐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뭐 민중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 거에서 이건 내가 볼 땐 뿌락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얘가 그런데 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배가 됐고 얘가 나중에 민주당 들어가서 그 양심 선언을 해요.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53개 뭐 나온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다 보고를 한 거지. 부평서에 보고되고 안기부에 보고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양심 선언 해가지고 또 뭐 안에서 뭐 청문회 노조에서 만들어서 막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탄압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겉으로 뭐 잘 나가는 건 잘 나가는 개념으로 또 있지만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이걸 그 인노협이나 전노협 민주노총 주저앉히고자에 대한 노력이 엄청나게 세게 있었어요. 인노협 하실 때 가장 힘든 건 어떤 점이었을까요? 그런 사건 뭐 이런 거는 뭐든지 이렇게 탄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사실은 힘들죠. 그게 제일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도 노조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더 힘들고 그런 거죠. 아 진짜 그런 사람들 많죠. 네. 연락 끊기고 사업자 파괴되고 그러면 깝깝하죠. 아휴, 그 이제 대응기 저는 노동자 소유 기업으로 전환했던 거는 이제 알았어요. 노동자 소유 기업 관련해서도. 예. 아, 요것도 조금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회사가 부도가 탁 났다고 그래서 부도가 났는데 IMF 때 얘기는 했는데 부도가 나서 그러면 우리들 저기 뭐야 임금하고 퇴직금 뭐 또 회사 놈들 보고 이제 담보로 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날 걸 예상을 노조에서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산 내려가 있었고 아산에서 사실은 아산이 좋은 게 뭐냐면 교통이 좋아요. 거기서 놀러 다니는 교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빨리 놀러 다니고 이쪽 저쪽 산에 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상태가 그렇게 돼서 이제 노조를 위원장이 이제 선거 때 돼서 위원장을 출마를 하게 된 거예요. 출마를 이제 이게 부도가 날 거다 명확하게. 이것도 대부분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 출마를 해갖고 부천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부천에서 그때 부도가 나서 회사랑 교섭을 해서 너 우리 퇴직금 임금 뭐 해갖고 다 내놔 그래갖고 기계부터 해서 그 나머지 설비까지 다 저기 제가 뒷주머니에 98억을 차고 다녔어요. 합의서. 그 회사 재산에 대한 합의서를 제가 갖고 있었죠. 제 개인 명의로 받은 거예요. 근데 노조 명의로는 못 받고 개인 명의로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회사를 우리가 인수하는 개념으로서 인정받는 과정으로 갔죠. 그래서 근데 그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처음엔 같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천 공장 따로 아산 공장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저희가 하는 게 그러니까 소형 엔진 이제 중심의 공장 하나하고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 하나인데 내용으로 따지면 둘 다 사양 사업인 거예요. 사양 사업이었죠. 그래서 태국이나 중국 뭐 이런 데서 이제 값싼 노동력들이 만드는 OEM 방식으로 만드는 것들에서 많이 밀리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근데 운영은 웬만큼 됐어요. 한 5년 운영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운 좋게 그래도 조금 나중까지 버틴 게 그때 당시에 초반에 그 효성중공업이라고 저기 모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아산 쪽에 모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 천안 아산에 모산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공장 터를 샀어요. 22억 주고 공장을 처음부터 다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우리가 직접 다 했어요. 그 뭐 해갖고 이제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니까 88억이 되네. 땅값이 올라서 삼성전자가 옆에 있고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졌던 빚 이런 거 다 갖고 깨끗한 공장 다른 데다가 10억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또 이사했는데 인원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이거 그 인원으로 발전기 계통으로는 안 된다. 좀 줄여야 된다. 그래갖고 빚 하나 없고 깨끗한 공장에 이제 월급만 받으면 살면 되는 이런 상황인데 누가 나가려고 그래 100명이. 그래서 막 어차피 그 같이 논의를 하니까 100명이 논의를 그냥 2박 3일을 했어요. 2박 3일을. 그래갖고 결단을 했지. 내가 손 들고 난 때려칠 거야. 대신 이 지금 우리가 살아남은 이 모든 결정권은 남아있는 이사들이 갖고 여기에서 같이 갈 사람 아닐 사람 나눠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서 2박 3일 만에 제 말대로 오케이가 돼가지고 나머지 이사진들이 50명 정도가 이제 가고 나머지 50명은 이제 퇴사하는 개념으로 된 거죠. 저도 그때 같이 나와서 나오게 됐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자본주의에 있어서 겉으로는 뭐 이렇게 서로 돕는 척하는 거지만 내용으로 따지면은 없는 것들은 계속 짓누르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미국 새끼들만 해도 그 노조가 회사를 인수하면 먼저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게 아예 지금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또 망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내용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여러 회사를 많이 그때 당시에도 보고 다니고 가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가서 이런 과정을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제대로 살아남은 데가 없어요. 지금 뭐 인천에서는 뭐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경동 정도고 경동산업 그런 회사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 10개 노조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움직이던 데가. 근데 살아남은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대형 기계는 아직 있나요? 없어요. 아산 공장은 한 그 회사를 이렇게 잘 만들었고 했는데 이후에 어쩌면 사양 산업이니까 해마다 갈수록 계속 주는 거야 일거리가. 그러면서 맨 나중에 이제 전체 정리하고 아산은 끝났고 그 소형 엔진 만들던데 부천 공장은 거기도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인수해 갖고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거기는 작년까지 있었어요. 작년까지 있었다가 이제 이것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전체 다 정리하고 이렇게 나와서 요새 등산 다니더라고 모여서. 그 되게 좀 독특한 사례 같긴 한데 이제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굉장히 자발적으로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노동자 소유기업까지 가셨고요. 네. 그러면서 어떨 때가 가장 힘들고 그랬을까요? 제가 그 노동자가 기업을 인수해서 운영할 때 월급날 일주일 전부터 월급날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100명 월급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줘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엄청나게 커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전 인생 살면서 보면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투쟁할 때보다. 투쟁할 때는 대놓고 싸우면 돼. 그건 별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그러면 뒤지면 되는 거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뒤지면 되는 건데 이거는 진짜 동료들 전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고 삶이 달려 있는 거니까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체력도 유지하고 노동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건 감옥을 가서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난 이미 죽었어.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몸이 지치고 힘들 때쯤 한번 딱 보내주면 너무 좋은 거야. 가서 하루 세 끼 꼬박 먹어. 술, 담배 안 해. 그 다음에 운동 뭐 팔굽혀펴기 하루에 500개씩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책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이러고 머리랑 몸을 튼튼하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3년 동안 잘 하다가 또 들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근데 조금 민주화된 양반들이 많아지면서 감옥을 안 보내서 활동가들이 별로 약해진 거야. 내가 볼 때. 아니 그럼 감옥에 몇 번 가신 거예요? 3번 갔어요. 3번. 아, 예. 그 87년부터 89년도에 처음 갔고 그 중간에 이렇게 수배는 뭐 여러 번 있었고 뭐 그러다가 89, 92, 95 이렇게 갔어요. 아 그건 3년마다 해서 내가 알아. 재밌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 생각 중인데 그 사모님 그러니까 이제 형수님과의 관계는 쭉 어떻게 유지를 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처음에야 뭐 불같은 사랑과 뭐 연애를 했지만 이후에는 거의 동료, 동지 이런 개념이 좀 더 강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살아온 것들을 서로 쭉 아니까 상호에 대한 신뢰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게 중심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요즘 사람들이 그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선배님이 아까 나 이제 공장 가야겠다. 이게 사실 선배님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대학을 가는 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혹시 그때 생각이 좀 나시면 구로남 초등학교라는 데가 9,200명이었어요. 총원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학을 간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대학을 그 사람들 중에서 간다는 건 100명 중에 1명 갈까 말까 한 1명, 2명 수준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학번으로 따지면 81학번인데 무슨 걸 경험했냐면 광주 사태에 대한 경험이 있고 제가 실제로 그 학생 운동을 하고 이 정권과 싸우게 되는 개념 자체는 그 광주 사태라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싸우고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내 자식들한테는 이따위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 제가 얼마나 버틸지 확신이 없었는데 와서 아까 얘기했지만 진도에서 없는 진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렇게 못 사는 거 병원비도 못 내, 그러니까 약값도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 스스로 평생 이제 공도리로 살아야겠다 결심을 그때 사실은 12번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 사람 많은데 그때 펑펑 울었어요. 혼자서 서서 그냥 이거 잡고 눈물이 그냥 그때 그리고 이제 평생 공도리로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해서 제 스스로는 아직도 평생 공도리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에 관련돼서 이쪽 일을 하고 높은 데 뭐 이런 걸 쳐다본 적도 없고 유일하게 뭐 제가 했던 거는 2가지 다른 직업을 가졌던 게 2가지인데 하나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라고 청소부 출신, 이게 의정부에서 청소부 출신 이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민노당 10명이 당선될 때 말고 곧 바로 다음. 그때 근데 정파 투쟁이 엄청 이제 치열하니까 특히는 저 동북 것들 그 지금도 진짜 싫어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게 막 이 홍희덕 의원을 핍박하고 노동자 출신인데도 핍박하고 2년만 하고 내려가라부터 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박인숙이한테 연락이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아산에서 이제 그만두고 올라와서 딱 그 제가 설계를 하거든요.
기계 설계를 하니까 이제 풍력 발전기 만든다고 설계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인데 머리가 이만큼 길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때 제발 좀 어떻게 해서 그 가서 이 머리 긴 채로 이제 가서 면접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지금은 죽었는데 김원정이라고 거기가 대빵이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그건 따로 있고. 근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내일부터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한다고. 난 내일 하던 일이 있다고 그래서 한 달 달라고 그랬더니 못 하겠다고 막 하다가 보름 있다가 출근했어요. 보름 만에 이제 출근하고 머리 싹 깎고 이제 출근해서 거기서 이제 국회에서 4년 내내 싸웠어요. 4년.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민노당 내에는 이 급수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임금 똑같이 나눠 갖고 이러니까 그 뭐 급수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들어간 지 한 달만 돼서 수석 보좌관 돼가지고 사급 달고 이제 그 의원실 전체 총괄을 했죠. 그때 할 때는 내용은 뭐 비정규직 투쟁에 무조건 다 간다. 이게 원칙이고 수도권보다는 무조건 지방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 자체에서는 그냥 국정감사를 했어요. 상시 국감.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투쟁이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들을 다 순회하고 노동청장 보고 왜냐하면 여기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조금 싸우면 신문회락도 나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지방은 전혀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이제 의원이 움직이고 조금은 이제 지역 신문회락도 조금 나와. 뭐 그런 것까지를 어떻게 해서 그래서 맨 나중에 의원이 저기 책 낼 때 뭐 지구 6바퀴 반 뭐 이런 책을 냈어요. 이게 왜냐면 그게 돌아다닌 키로수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선거까지 붙었는데 의정부에서 홍문종이한테 1000표 차이로 졌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동부놈들의 영향이 커요. 보이지 않게 방해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직업 중에 하나를 더 가졌던 건 뭐냐면 이제 보좌관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국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계급 투쟁의 장이에요. 국회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야 다. 처음에 들어가서 공기업 특기라는 데를 이제 해서 막 들어갔는데 이 새끼들은 막 돈으로 갖고 노조 누르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거 갖고 많이 반박하고 싸웠는데 얘네들은 돈은 몇억 단위는 돈이 아니더라고. 몇십억은 돼야 거기서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뭐 집단화돼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그 에너지 마피아들이 엄청 세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원자력부터 해서 수자원공사 에너지 마피아들이 세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그때 제가 그때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풍력 발전기를 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 제가 그 인천 햇빛 발전 창립 member예요. 그래갖고 그쪽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집을 하나 줘보자. 단열이 진짜 잘 되는 집을. 그래갖고 그 보좌관 했던 애들이랑 또 딴 사람까지 껴가지고 그 양주에다가 그 집을 줬어요. 한 채를 줬는데 딴 집들은 겨울에 한 달이면 60만 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난방비가. 근데 저희가 진 집은 한 10만 원 나왔어. 한 달에 10만 원. 그게 이제 그 지열 난방하고 그 다음에 단열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하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기 딴 데서 집 줘달라고 제주도 그래서 내려서 한 1년 또 제주도에서 집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세월호 기억공간 있잖아요. 몰라요? 제주도에 세월호 기억공간 그거 줬어요. 네. 여기저기 참 이런저런 경험들이 좀 다양하시네요. 저만큼 많이 직업을 가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죄송한데 이제 자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딸내미 하나랑 아들내미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애들 어렸을 때는 자주 못 놀았겠네요. 많이 못 봤죠.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딸내미가 2살 땐가 3살 땐가 그 저기 뭐야. 근데 감옥에 갔을 때인데 이제 면회 이제 딸내미 데리고 왔는데 아빠가 앞에 서 있는데 만지려고 막 이러는데 참 그거 맨날 숲에다가 구속되고 이러니까 볼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만지려고 막 이럴 때 근데 꾹 참고 돌아서서 울면서 나갔어. 이제 애들한테 미안한 게 많죠. 그런 개념에서 보면
애들도 지금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게 좀 굳건한 애들이 괜찮아서 난 괜찮아요. 좋아요, 애들은. 근데 결혼할 마음은 둘 다 전혀 없어. 돌아서 보면 이제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회사를 다니시고 했던 그때 생각은 지금 그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쁘지는 않은 삶인 것 같아요. 저 친구 놈들이 이제 대기업 다닌 새끼들도 많고 뭐 저 SK 하이닉스 뭐 상무하는 새끼도 있고 뭐 별새끼 다 있는데 딱 걔네들은 자기 인생의 그만큼의 삶은 알더라고요.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술 먹고 얘기해 보면 딱 거기인데 이게 저는 좀 더 훨씬 넓은 이게 친구 관계 이제 사람의 관계도 보면 가장 그래도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다 친구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현재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나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꿈꾸는 건 좀 더 이렇게 민중이나 대중들이 좀 더 낫고 잘 사는 이런 생각, 평등하고 좀 더 잘 사는 세상을 바란 건데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는 좀 해놨다는 생각은 있어요. 예.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후회되는 거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영일 위원장이랑 제가 워낙에 친해서 예. 전화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좀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좀 후회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제가 그래도 대기업을 다닌 거예요. 한 1,000명짜리 회사니까 사실은 대기업 애들보다 돈 잘 버는 방위산업시니까 훨씬 더 잘 버는 회사를 다닌 거라서 한편으로는 그때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 나중에는 처음에는 거의 그 진짜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이 노동운동에 했지만 이후 좀 더 안정화되면서는 많이 놀러 다녔어요. 등산도 다니고 돈도 있고 시간은 이제 심한 경우에 제가 휴가가 옛날엔 연월차 다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다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60개까지 있었어요. 연월차가. 그러니까 이게 일하다가 이제 뭐 이제 일이 좀 끊기고 좀 텀이 생기면 거기 그 동생 놈들 몇 놈한테 야 가자. 그러고는 다 그 다음 날 이제 월차들 내고 이제 차 끌고 이제 산에 가는 거예요. 주로 산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 가본 산이 거의 없어요. 산은. 그래서 등산 가서 이제 거기 등산 한 바퀴 하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뭐 그 동네에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찾아서 먹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전국에 사실은 안 돌아다 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에만 팍 빠져서 했었으면 좀 후회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번에 박인수 선배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끝에서 회한 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좀 착하게 살 걸. 아니 도대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박인수 선배가 도대체 인너 때 얼마나 안 좋았길래 그런 거예요? 좀 그게 그때는 생각보다 정파투쟁이 심했어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서로를 견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죽어도 꺾는 애가 아니야. 박인숙이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운 털들이 엄청 박혀 있지. 지금도 그럴 거야 내가 볼 땐. 선배님이랑은 안 싸웠어요? 나는 같은 편이었잖아. 같은 편이랑은 이게 그러니까 좌충우돌 막 부딪히는 편은 아니었군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게 있는 거야. 얘기했듯이 네. 87년도 백마교에서 처음 봤어. 내가 무슨 정파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정파 없어요. 근데 87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양반이 그 구사대한테 당해서 울고 붙들던 여자를 봤잖아.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서로 인연이 되고 이제 만나면서 인간적 신뢰가 생기는 거지. 핵심은 그거예요. 난 인간이 중심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심인 사람이고 그게 무슨 정파다 아니다 그거 없어. 지금은 반대쪽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지내.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끝으로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살면서 한 번쯤 인생을 정리하는 타이밍이 있으면 또 괜찮잖아요.
아유,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한 번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이렇게 인생 정리하는데 무슨 자서전 같은 거 이런 것도 별로 싫고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웃긴 경험들 그거 한 7, 8토막 정도를 시기시기로 놓고 배경하고 내용까지 쓰면 딱 내 인생도 나오고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구상은 좀 한 적이 있어요. 끝으로 정리 한번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인후협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 같은 거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어디에 살든 같이 다 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아직 그 대응기에 저랑 같이 회사 다녔던 사람 중에 몇십 명은 봐요. 몇십 명 정도 보고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자본주의가 훨씬 더 심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20대 애들이 우경화돼서 돌아서고 막 이런 과정 자체는 내가 볼 땐 나이 처먹은 것들이 만드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자기 걸 훨씬 많이 줬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부터 나머지까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되려 문제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저는 거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젊은 친구들한테 사회 자체나 뭐 기득권들이 좀 더 많이 베풀고 운동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젊은 애들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살 수 있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 한 단계 더 나가자 그러면 뭐 젊은 애들도 그렇지만 그 기본적으로 복지란 개념은 저는 그 요람에서 뭐 무덤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애가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져서 일정 정도 키워내야 되고 죽기 일정 정도의 국가가 책임져야 돼야 전체가 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고 단계별의 과정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요새 제가 뭐 집수리를 하고 집을 하는데 꿈이 뭐냐면 그 사회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택의 내용이 노인네들 이렇게 방 하나씩 차지하고 살 텐데 그 가운데다가 저기 식당 차리는 거예요. 식당 하나 넣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무료로 이렇게 주는 거. 그 빌라든 뭐 그런 형태의 사회주택 내에서 그래서 거기서 몸이 더 나빠지면 그때 뭐 요양원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그 복지도 이런 단계를 좀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청년들도 내가 볼 땐 마찬가지 개념으로 해서 얼마 전에 전주에서 이제 청년 주택을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은 이제 거기가 24가구 정도가 4층짜리인데 그랬는데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이제 거기서 지내는데 집 자체는 깨끗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보편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특히 AI 시대에는 진짜 기본소득 관련돼서 확대되고 사회적으로 더 확산시켜야 된다. 이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 예.